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입니다. 저희 본지 정치하기 전이 13년 전에 뵀죠.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영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5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교육과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시 의원이기 이전에 서울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서울시에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규모 6.3의 여진으로 1000여 명의 추가 사망자와 함께 4만 8천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 강진 이후 규모 7.5의 2차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두 차례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4만 8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규모 6.0의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의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는 지진의 규모가 7.8에 달했다는 점도 있지만 튀르키예 건물의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즉 벽돌로 쌓은 건물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적조 건물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지진과 같이 측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지진 능력이 약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건물로 서울시의 경우 지진 안전포탈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서울시 건축물 전체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19%에 불과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대다수가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다 보니 건물 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진의 강도와 발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1999년 이후 2020년도까지 연평균 지진 횟수가 70회를 넘어가며 특히 2016년에 경주, 2017년에는 포항에서 전례가 없었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진 여파로 무려 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비해 지진 발생 빈도가 10% 이상 상승했고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강화군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재난은 인지라는 말도 있듯이 재난은 사전에 얼마나 충분히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시장님, 아랫대에 나와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지진에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울시 전체 건축물 59만 3천 동 중에서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1만 6천 동, 약 19.5%고요.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이 약 80.5%, 47만 7천 동입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47만 7천 동은 대부분 88년에 건축법 최초 규정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들로서 당시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 나누어서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은 780개소 중에 680개소, 그러니까 약 87%, 그리고 학교시설 3,851개소 중에 약 53.3%인 2,051개소에 대해서 내진 성능을 확보했고, 또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내진 성능 향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 프로그램 지원과 내진 성능 향상 비용 지원 및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식 개선 또 성능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이게 문제가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법 시행 이전에 지어둔 대다수 건물들이 사실상 지진의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거 제도는 2017년 이후에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 그 전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지진에 전혀 무방비 상태로 돼 있고 이 법이 되기 나서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만 내진 성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경북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후에 정부는 민간 건축물 대상으로 내진 보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트리키의 지진 이후 진인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사이트 방문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배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대책은 매우 부정한 실정입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하여 공사비의 20%를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는 전무했다고 합니다. 건축물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도 내진 성능 평가 의무 대상 요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힘들다면 일단 내진 성능 평가 의무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지진 안정성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건축주에도 경각심을 주어서 지진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조한 내진율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들이 기존 건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20%에 불과한 내진 공사에 관한 지원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 등도 서울시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내진 성능 보강과 내진 성능 평가 대상 확대, 공사비 지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조금 좀 수치를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건축물 대상으로 약 59만 동인데 면적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총 면적 6억 6천만 제곱미터 대비 내진 성능 확보된 건물 면적이 약 4억 3천만 제곱미터니까 면적으로 보면 내진율이 약 65.6%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볼 때와 면적으로 볼 때가 많이 다른 거죠. 이건 아마 세월이 흐르면서 큰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통계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아무리 그 비율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다수 존재하는 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해서 꾸준히 그 내진율을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수치로 말씀하시니까 면적 대비로 말씀하시니까 아직 제가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좀 안심은 됩니다. 65%라고 또 말씀하시니까요. 서울시가 지진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서울시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TBS 지원 폐지, 전장년 시, 세월호 기억공간, 이태원 추모공간 설치 등이 그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이슈들에 대응하시면서 많은 고충이 있으셨겠지만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TBS 지원 폐지, 전장현 시, 세월호 기억공간, 이태원 추모공간 이 사건들은 각각의 스토리와 그만의 이유가 있는 것이었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대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 엄중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TBS 지원 폐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BS는 김어준 씨를 비롯한 몇몇의 프로그램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어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시의회는 TBS 지원 폐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정치 편향 방송으로 말이 많았던 김어준 프로그램을 비롯한 문제 프로그램들이 일부 정리가 되었고 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TBS 개혁을 주문하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18일 시장님은 TBS 관련된 시정 질문에서 국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고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장님이 오히려 서울시장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결단을 못 내리시는 바람에 결국 TBS라는 공은 시의회로 넘어왔고 결국 TBS 지원 폐지는 시의회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시장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본 의원은 TBS 건도 시장님이 좀 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전장현 시위 관련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진행됐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입니다. 전장현 시위는 2022년 12월 3일부터 지난 2월 3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지난 2월 2일 시장님과의 면담 이후 3월 24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는 공감의 목소리를 내지만 지금과 같은 시위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목적 중 하나가 많은 시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시선은 따뜻한 공감의 시선이 아닌 차가운 비판의 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아닙니다. 시위의 방식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선량한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약자의 이치를 무기 삼아 천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이러한 전장현 사태에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과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세게 듣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끈하지 않다. 경상도 사투리로 아싸리하게 좀 해봐라.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복잡한 서울시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아주 유명했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누구죠? 또 한 분 더 있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새가 울지 않는데 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고 칼로 쳐버리는 리더십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울도록 만드는 리더십이고 또 한 사람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아주 유명한 한때 회자되던 야사 비슷한 건데요. 현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복잡한 서울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아마 이 세 가지 리더십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 혼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순간도 있으실 수 있고 한데요. 저는 결단이 필요한 무사도 리더십, 그리고 인내심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선비정신 리더십, 그리고 때로는 이해관계를 잘 교량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상인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구사될 때 아마 많은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이 좀 단호한 어떤 사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순간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선비처럼 사슴처럼 저렇게 기다리고만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시라도 시장실로 오셔서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늘 시의회에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많이 알다시피 강화문 광장, 청계 광장, 시청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불법적이며 변칙적인 시국 집회, 노동 집회 등으로 국격은 치러가고 있으며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시위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등 각종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요원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변칙적인 시위를 시민들이 계속 봐야 될까요?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시민 불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시장님의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필요할 때 적절히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한 가지 큰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이르건 늦던 간에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 하에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지난 한 2년 가까운 저의 서울시정을 회고해 보시면 결국에는 법과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또 지키도록 유도해 왔다는 것, 그리고 서울시가 그 원칙에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는 것 아마 다 돌이켜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광화문 광장 사례를 비롯해서 모든 사례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법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민감한 거긴 하지만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세월호 기업공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 7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장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뒤 2019년 4월 세월호 기업공간이 설치됐으며 2021년 11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뤄 서울시 의회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저 또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깊이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기업공간이 계속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업공간이 계속 시의회 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 또한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세월호 기업공간은 그 추모의 의미를 더 잘 새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헬로윈 참사 분향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참사 100일이었던 지난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전달했고 15일까지 자진 철거 기한을 정하고 유족 측과 대화를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분향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태원 헬로윈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가슴 깊이 애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도 서울광장도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개방되고 모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광장에 분향소를 짓는다면 과연 서울 시민에게 광장으로서 공간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추모 공간은 그 의미에 맞는 공간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참사 이후 추모 공간은 그 인근에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서 마련합니다. 9.11 메모리얼 파크,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현장 인근의 추모 공간 등 추모 공간은 사건 장소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련되어 있고 그렇다고 시민들의 추모가 끊기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기억 공간을 광화문 광장에 설치해야 한다는 유족들을 연상케 한다며 지금 이태원 추모 공간도 이대로 간다면 세월호 기억 공간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모 공간도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인 만큼 서울시 법과 원칙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각 쪽과의 협의와 원만한 협상도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은 온정주의에 얽매이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온정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아이들을 먼저 앞세우는 아픔을 겪는 걸 지켜보는 마음은 참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참 아프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사례보다도 많은 인내심을 발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의 행정에서는 큰 틀에서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 광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단으로 설치된 설치물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그 이후에 광장도 그렇고 어떤 시설물도 관리하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용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혀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드림과 아울러서 합리적인 제안도 하고 또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처 시의회 일일이 다 보고는 못 드리고 있지만 또 시민 여러분들께 다 공표하진 못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화를 위해서. 어저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유가족 측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접촉 창구나 진척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 협상안을 만들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도로 보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가족분들도 무언의 동의를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예고했던 대로 대집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좀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보류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만날 때마다 유가족 측께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 하는 말씀은 빼놓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는 자진 철거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유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옵션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시민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한 사건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장님께서 앞으로 여론을 의식해서 신중히 행정하시는 것보다 좀 더 원칙과 소신을 가지시고 엄정히 법 집행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함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근래 교육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 314 임시회태 5분 발언을 통해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교육 현장이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공존의 교육에 맞게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생각처럼 최근에 그 교권 추락 그리고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중한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거에 저희가 완벽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군요. 예.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교육활동 침해 통계를 보시면 코로나19 이후 줄었던 대면 수업이 근래 다시 증가함에 따라 교권 침해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61%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겪고 있으며 그 내용도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톱을 던지든 근래에 문제된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는 사건 등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 통계입니다. 보시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는 교권 추락으로 인한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각종 민원으로 생긴 담임 기피 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인권을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정작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 경쟁률입니다. 과거 교대는 최고 인기 학과였지만 2023년 현재 평균 경쟁률 2대1 이하로 수험생들이 정시 모집에서 최대 3곳까지 접수했는 것을 감안한다면 3대1 미만은 사실상 미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대 초등교육과 전체 13곳 중 11곳이 사실상 미달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대 신입생 기준 자퇴생도 매년 늘어
5년 동안 자퇴생이 4배 넘게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과 장기 발령 대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교권 침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교권 침해보험에 가입한 교사는 3년 동안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보험이란 학생, 학부모에게 당한 폭언 또는 폭행, 더 나아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말하는 것인데 공공의 영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처가 안 되다 보니 교사들이 각자 사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직 만족도 또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교직생활 만족도가 56%에 달했지만 현재는 33%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교권 침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그에 마땅한 대응 수단과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권 추락의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교육감님은 지금까지 교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단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대책이 크게 보면 이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에 대한 이 사후적 지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후적인 보완 조치는 서울교육청이 대한민국 거의 최고라고 할 정도로 포괄적인 저희가 교원 안심보험이라는 형태로 예를 들면은 위협적 상황이 됐을 때 경호 서비스까지 저희가 최대 20일까지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교원 소송 비용 같은 것도 신급당 550만 원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 11개 교육청에 변호사가 지금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폭을 주로 하고 이제 이런 그 교권 지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나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전적인 그 예방적인 조치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제도 같은 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는 지금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지금 의회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제 불원간에 국회에 여러 가지 교원 지휘법을 강화한다든지 교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지금 제출하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도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보호 활동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근데 해당 조례안 보면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 본 의원은 현재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서울시 교육청도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한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움직임은 학생 인권 조례의 영향으로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근래 부쩍 늘어난 교권 침해 사례 보도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교육계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교권 보호 조례가 있는 지역도 학생 인권 조례가 상위 개념처럼 인식되고 있어 교권 보호 조례가 실질적인 교권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감님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질적인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례 제정을 부탁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교권 보호 조례가 실효성에 가지려면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어떤 행동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 인권 조례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학생 인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학생 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권과 학습권 보호 또한 중요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교권, 아니 교사의 인격권마저 부정하는 현실은 왜 도시됩니까? 지난 5분 발언에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이번에 제정하게 될 교권 보호 관련 조례에는 교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과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인 부분을 잘 검토 보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예. 사실 법적으로는 예. 학생부 기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교육 지금 사실은 거의 그 이견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야 간에 보수 진보 간에도 이 부분은 거의 이견이 없고요. 이제 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또 저희하고의 쟁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이냐, 생활기록부에 기조함으로써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규제 효과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이냐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선생님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요. 그 점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고민하는데 교육부는 일단 넣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하는 걸로. 6단계 중에 몇 단계까지를 거기 징계 대상으로 저희는 일단 단계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고 출발을 하면 어떠냐는 입장이고 교육감님들도 다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제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교육부는 일단 넣는 걸로 지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그 학생 인권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만은 저는 학생의 인권 강화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지 말고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강화하고 동시에 교권은 교권대로 강화하는 일종의 병행론적인 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학생 인권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도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인권의 다양한 차원들을 이렇게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음 질문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감님이 지난 회기에 발의하신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내용의 일부입니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가장 필요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나 실질적인 대책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어쩌면 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교육감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지금 물론 이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이 조례 수준에서는 좀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이 되고요. 이제 단지 여기서는 그 보호받아야 될 선생님들의 교권 혹은 교육활동의 범위를 교원주의법보다 지금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단 침입 개념을 주로 넣습니다. 주로 학부모에 의한 학생에 의한 침해가 있는데 학부모에 의한 침입이 있어서 이제 일단 무단 침입 등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권 보호를 위해서 무단 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관리를 강화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예. 숙지하고 알고 있으니까요. 예. 다음 질문 때문에 그러시죠. 이게 시간이 안 되니 저건- 서면 그 부분은 예. 서면으로 예.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저건 상위법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예, 다음은 교육감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조교육감님이 얻은 득표율은 38%였고 단일화에 실패해서 각각 출마했던 보수 진영 교육부 후보들의 득표율의 합은 53%였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교육감님이 펼쳐왔던 교육 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교육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교육감님을 지지하는 시민들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지역의 현직 교장 선생님들이나 전직 교육계 종사자들로 이루어져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들은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좌편향된 각종 교재나 자료, 강의를 통해서 의식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하는 우려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를 전하자면 이러한 혁신교육, 마을교육, 생태교육, 시민교육, 통일교육 등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관련 도서나 자료가 좌편향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교육들을 진행하는 강사들이 예전에 일부 진영에 몸담고 있었거나 편향된 과거 행적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의 탈정치와 균형 잡힌 역사관, 건전한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이런 좌편향된 사상에 기초한 이념교육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아까 이제 득표율이나 말씀하신 것도 일단 저에 대한 질책으로 알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를 비판하신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경청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제가 그것을 사실은 보완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념화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교육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수교육감님들은 혁신적 보수의 길을 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보완적 혁신을 통해서 저한테 대한 비판 어떤 그런 것들을 융해해서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비판을 좀 융해하고 또 보수교육감님들도 좀 폭넓게 혁신교육의 장점들을 좀 수용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개인적인 뭐 소신이나 뭐 이런 것 좀 몰아가시는 건가요? 뭐 주교육감님의 일단은 저기 이렇게 뭐 이념 교육이 많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이라든가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이런 미래 교육적 요소를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 다 보수 진보의 경계를 넘어서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일부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경청하면서 보완을 해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지적하실 점이 있으실 겁니다.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뭐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도 저희가 경청하고 있고요. 또 뭐 작지만 예를 들면 뭐 학생 회장들에게 왜 임명장을 주냐, 당선증을 줘야지 뭐 이런 지적도 하셨고 저는 그거 뭐 100% 동의하고 지금 보완 조치, 시정 조치도 제가 지시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예. 간추려서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좌편향된 교육 내용을 우편향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예.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정상적으로 가운데로 바로잡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뭐 그런 부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래 혁신교육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 대신에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부산시의 경우도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교육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 정책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로 치면은 저는 혁신 교육을 혁신 미래 교육으로 확장하자. 그러면 이렇게 중첩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은 요즘 제일 큰 화두인 챗 GPT 관련인데요. 요거를 좀 하다 보면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예. 예전에 지역에서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여쭙기로 했던 그 아이비 교육, 바칼로레아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요새 하두인데 아이비 교육, 바칼로레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스위스에 기반을 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수업 평가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나 제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탐색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좀 준비 과정에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좀 이번에 또 추경안에 그 아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되면 그런 탐색 과정에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초만 혹시 쓸 수? 네, 말씀하세요. 예, 어제 이정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농촌유학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전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서 뭐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반영해서 이 추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의회가 이제 그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어서 이제 전남과 협약, 전북과 협약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올해 1, 2월을 혹시 전남에서 좀 추가 부담할 수는 없냐. 그다음에 상반기는 전남에서 먼저 지급하면 우리가 추경이 되면 후반부에 지급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었다. 이것만 제가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들은 이야기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셔서요. 예, 그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그 사업을 예. 일방적으로 그 서울교육청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예. 가지 그 시의회하고 먼저 상의해야 될 일들을 그 도를 넘어선 선을 넘어서 먼저 진행해서 그렇게 발생한 갈등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중간 과정에 그렇게 의회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강원도에서도 지금 협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전면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기 그 지금 한 1분 30초 남았으니까요. 예. 간추려서 짧게 여쭤볼 테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챗 GPT 관련해서 하두입니다만은 이것이 그 인공지능이고 그런데 그 교육 현장에서 이것이 과연 적용이 됐을 때 많은 대필이라든지 논문을 베낀다든지 그 가제물들을 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했을 때
교육 현장에서 과를 이를 어떻게 걸러내고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예. 대한 요즘은 그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예,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저희로서 도전을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챗 GPT를 교수 학습뿐만 아니라 평가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AI 시대의 어떤 윤리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미 교사용 AI 윤리 교육 교재 그리고 초등용 교재를 지금 출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단지 이제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평가에서 챗 GPT에서 만든 답안지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들은 지금 수행 평가에서 그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수학 평가는 챗 GPT를 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아이가 그걸 자기 언어로 토론하거나 하는 그 수행 과정을 평가에 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